나 돕느라 늦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그렇게 중요한 면접도 아니에요. 어서 가요. 새벽 4시 서울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송이송이였지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폭설로 변했다. 기상청은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라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새벽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발이 묶였다. 지하철은 지연 운행에 들어갔고 버스는 차고지에서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 택시는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속출하자 아예 운행을 중단했다. 서울 전체가 하얗게 뒤덮이며 교통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관악구의 한고시원 2층, 2평 남짓한 방에서 강은호는 눈을 떴다. 29살 대학 졸업 후 3년째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청년이었다. 그는 휴대폰 알람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길거리엔 발목까지 쌓인 눈이 보였다. 제발 오늘만큼은. 은호는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면접 안내문을 바라봤다. 대성그룹 최종 면접. 오전 9시. 서초동 본사. 그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대학 시절부터 쌓아온 학점 4.2, 토익 930점이라는 스펙으로 수백 군데 지원했지만 번번이 서류 탈락이거나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러다 기적처럼 대성그룹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다.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은 참담했다. 다음 달 고시원 임대료 35만 원조차 없었다. 통장 잔고는 8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은 이미 3개월째 밀렸고 카드값은 최소 납부액도 내지 못해 연체 이자가 불어나고 있었다. 어제 저녁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고 오늘 아침은 아예 거른 상태였다. 냉장고 대신 쓰는 작은 수납장엔 컵라면 2개만 남아 있었다. 은호는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다.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것으로 3년이 지난 지금도 유일한 정장이었다. 와이셔츠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어젯밤 세탁해서 다려놓은 덕분에 그나마 깔끔해 보였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다. 구두 밑창은 이미 닳아 얇은 종이처럼 되어 있었지만 이것 말고는 신을 게 없었다. 휴대폰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했다. 지하철은 30분 이상 지연, 버스는 전면 운행 중단, 택시 호출도 불가능. 은호는 심호흡을 했다. 관악구에서 서초동까지 평소 같으면 지하철로 40분 거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눈길을 감안하면 최소 2시간은 잡아야 했다. 가야 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은호는 얇은 코트를 걸치고 고시원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 관리실에서 주인 아저씨가 나왔다. 어디가? 면접 보러요. 이 눈에? 미쳤나? 버스도 안 다닌다던데? 걸어가려고요. 관악에서 서초까지? 그것도 그 구두 신고.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인 아저씨는 혀를 찼다. 임대료 밀린 거 알지? 이번 달까지야. 다음 달 못 내면 나가야 돼. 알고 있습니다. 면접 붙으면 바로 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은호는 코트 깃을 세우고 걷기 시작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구두 밑창 사이로 차가운 눈이 스며들었다. 발은 금세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관악구 골목길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제설 작업은커녕 눈을 치운 흔적조차 없었다. 은호는 발목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걸었다. 정장 바지는 금세 젖어 무릎 위까지 축축해졌다.
구두는 이미 물에 잠긴 것처럼 흠뻑 젖었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신림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30분이었다. 30분을 걸었는데 겨우 1km를 온 것이다. 이 속도라면 9시까지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은호는 속도를 높였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봉천동을 지나고 사당역을 거쳐 이수역 쪽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차들로 붐비던 대로변은 텅 비어 있었다. 간혹 제설 차량이 지나갈 뿐이었다. 은호는 차도 옆 인도를 따라 걸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힘겨웠다. 7시가 넘자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은호의 코트와 정장은 완전히 눈에 뒤덮여 있었다. 머리카락도 눈으로 하얗게 변했다. 손은 동상이 걸린 것처럼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주머니에 넣을 겨를도 없이 계속 걸었다. 동작역을 지날 무렵 편의점 하나가 문을 열고 있었다. 은호는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따뜻한 불빛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기계가 보였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통장엔 8만 원밖에 없었다.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 면접만 보면 돼. 반포대교를 건널 때쯤 시간은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3km 정도 남았다. 은호는 뛰기 시작했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를 여러 번, 그때마다 일어나 다시 뛰었다. 정장 바지는 무릎 부분이 눈과 얼음에 쓸리며 조금씩 헤어지기 시작했고 손바닥엔 찰과상이 생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면접 시간은 9시였다. 늦으면 아예 기회조차 없을 것이었다. 서초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8시 35분을 가리켰다. 대성그룹 본사까지는 이제 700m 남짓. 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다. 숨을 고르며 마지막 직선 코스로 접어들려는데 앞쪽 언덕길이 보였다. 대성그룹 본사는 언덕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언덕이었지만 지금처럼 눈이 쌓인 상태에서는 만만치 않아 보였다. 은호는 언덕길 입구에 섰다. 경사는 생각보다 가팔랐고 눈은 더 깊게 쌓여 있었다. 제설 작업이 아직 이곳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다. 천천히 가도 돼. 시간은 있어. 은호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 가까이까지 눈에 빠졌다. 경사진 길이라 평지보다 훨씬 힘이 들었다. 구두는 눈길에 자꾸 미끄러졌다. 밑창이 너무 닳아 마찰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언덕 중간쯤 왔을 때 은호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니 자신이 올라온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비틀거리며 올라온 흔적이 역력했다. 앞을 보니 아직 300m 정도 남았다. 대성그룹 본사 건물이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게 보였다. 은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숨은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새벽부터 2시간 반을 쉬지 않고 걸어온 탓에 체력은 바닥났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저 건물 안에 자신의 미래가 있었다. 합격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다. 8시 45분. 15분 남았다. 은호는 속도를 높였다. 언덕 정상이 눈앞에 보였다. 조금만 더 가면 평지였다. 거기서부터는 본사 정문까지 200m. 뛰면 3분이면 도착할 거리였다. 그때 앞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다. 쇼핑카트였다.
아니, 정확히는 마트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큰 고철을 싣는 데 쓰는 낡은 카트였다. 그리고 그 카트를 밀고 있는 건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눈 덮인 언덕길에서 카트를 밀며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카트에는 고철 더미가 가득 실려 있었다. 녹슨 철판, 부서진 가전제품 부품들, 철사 뭉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카트의 바퀴는 낡아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무게 때문인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몇 걸음 밀다가 멈추고 다시 밀고 또 멈추기를 반복했다.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거칠었다.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낡은 파카 겉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솜이 비어져 나와 있었다. 머리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털어낼 겨를도 없이 카트를 밀어야 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다. 할머니와 자신 사이의 거리는 약 40m. 할머니는 은호를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인 채 오직 카트를 미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 은호는 시계를 봤다. 8시 46분. 14분 남았다. 지금 할머니를 도와주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최소한 5분, 어쩌면 10분은 지체될 수도 있었다. 그러면 면접에 늦을 수도 있었다. 은호는 할머니를 지나쳐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 옆을 스쳐 지나가며 고개를 돌려 정면만 바라봤다. 대성그룹 본사 건물. 저기까지만 가면 됐다. 할머니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은호는 다시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카트가 눈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밀었지만 카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비틀거렸다. 넘어질 것 같았다. 은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어머니도 저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였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실까? 만약 길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계셨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줬을까? 은호는 다시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다. 이성은 지나가라고 소리쳤지만 감정이 발을 움직였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면접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사람이었다. 할머니. 은호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에는 놀람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도와드릴게요. 은호는 카트 뒤쪽을 잡았다. 그 순간 시계가 8시 48분을 가리켰다. 면접까지 12분 남았다. 하지만 은호는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했다. 도와드릴게요. 은호가 카트 뒤쪽을 잡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주름진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숨이 차서 제대로 말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역력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무거워 보이는데요. 정말 괜찮아. 젊은이, 어디 급한데 가는 것 같은데. 정장도 입고. 할머니의 눈은 은호의 눈에 젖은 정장을 훑쳤다. 걱정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시간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은호는 카트 뒤쪽을 단단히 잡고 밀기 시작했다. 카트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고철 더미의 무게가 최소 50kg은 넘어 보였다. 할머니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언덕을 오를 수 없는 무게였다.
하나, 둘, 셋. 은호가 구령을 외치며 밀자 카트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앞에서 끌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며 카트는 눈길을 헤치고 천천히 올라갔다.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천천히 가요, 할머니. 서두르지 마세요. 몇 미터를 함께 밀어 올린 후 은호는 잠시 멈춰 숨을 골랐다. 이미 지친 몸에 무거운 카트를 미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손바닥은 카트의 차가운 철제 손잡이 때문에 얼얼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잡으니 손가락 끝이 곧 동상에 걸릴 것 같았다. 할머니, 이거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 위쪽에 고물상이 있어. 거기까지만 가면 돼. 은호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다. 언덕 정상 너머로 고물상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직 100m는 더 가야 할 것 같았다. 시계를 슬쩍 봤다. 8시 50분.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괜찮아. 빨리 도와드리고 뛰어가면 돼. 은호는 다시 카트를 밀었다. 할머니도 앞에서 온 힘을 다해 끌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카트를 밀며 언덕을 올랐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카트의 바퀴는 낡아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한쪽 바퀴는 삐걱거리며 겉돌았고 다른 쪽은 눈에 걸려 자꾸 멈췄다. 은호는 카트를 들다시피 하며 밀어 올렸다.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 등 근육이 당겼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밀었다. 언덕 중턱을 지날 무렵 할머니의 발이 헛디뎠다. 눈에 덮여있던 빙판이었다. 할머니의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거의 달아없어서 빙판 위에서는 전혀 마찰력이 없었다. 아! 할머니의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다. 할머니는 카트를 붙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카트가 할머니의 무게에 끌려 흔들렸다. 은호는 재빨리 카트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눈 위에 두 손을 짚으며 넘어졌다. 다행히 눈이 쿠션 역할을 해서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카트였다.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카트에서 손을 놓은 순간 카트는 중력의 법칙을 따르기 시작했다. 경사진 언덕길, 무거운 고철 더미, 그리고 빙판. 모든 조건이 최악으로 맞아떨어졌다. 카트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은호는 온 힘을 다해 카트를 붙잡았다. 하지만 50kg이 넘는 무게에 경사와 빙판이 더해지자 은호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다. 구두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며 은호의 몸도 함께 뒤로 끌려갔다. 은호는 발에 힘을 주며 버텼다. 하지만 구두 밑창은 너무 닳아서 마찰력이 거의 없었다. 카트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뒤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은호의 몸도 카트에 끌려 뒤로 미끄러졌다. 젊은이 놓으세요. 다쳐요. 넘어져 있던 할머니가 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은호는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이 카트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래쪽엔 도로가 있었다. 제설 차량이나 지나가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었다. 아니면 행인에게 부딪힐 수도 있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은호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카트를 놓으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멈춰야 한다. 카트는 이미 5m가량 뒤로 굴러 내려갔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은호는 카트를 붙잡은 채 함께 끌려 내려갔다. 정장 구두가 빙판과 눈 위를 헛되이 긁었다. 무릎이 땅에 부딪혔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지만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멈춰야 해. 어떻게든 멈춰야 해. 은호는 온몸의 무게를 카트 쪽으로 실었다. 카트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속도를 줄이려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카트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었고 은호의 정장 바지 무릎 부분이 눈과 얼음에 쓸리며 찢어지기 시작했다. 피부가 긁히는 느낌이 전해졌다. 무릎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피가 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은호는 카트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때를 노렸다. 카트가 작은 눈더미를 지나며 잠깐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은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옆으로 던졌다. 카트 바퀴 앞에 자신의 몸을 가로막은 것이다. 쾅! 왼쪽 어깨가 카트 바퀴에 부딪혔다. 뼈가 부서질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은호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어깨에서 팔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카트의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지금이야. 은호는 두 발로 땅을 힘껏 밟았다. 구두가 눈 아래 숨어있던 아스팔트에 닿았다. 마침내 마찰력이 생겼다. 은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몸의 무게 중심을 발에 실었다.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다. 종아리가 경련을 일으킬 듯 떨렸다. 으아악!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은호는 카트를 붙잡고 버텼다. 3초, 5초, 10초.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팔뚝의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다. 어깨에서는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무릎은 이미 피가 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카트는 멈췄다.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눈 위에 주저앉은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젊은이, 괜찮아? 할머니가 황급히 달려왔다. 넘어져서 손바닥에 눈이 묻어 있었지만 은호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의 상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할머니는 은호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다. 다친 데 없어?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자책과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은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려 하자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다. 내려다보니 정장 바지 무릎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다. 찢어진 틈 사이로 피부가 드러나 있었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살가죽이 벗겨진 부분도 보였다. 아이고, 피가 나네. 이를 어쩌나. 할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손수건을 꺼내 은호의 무릎에 대주려 했다.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왼쪽 어깨도 둔한 통증이 있었지만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정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무릎 부분이 찢어진 것은 물론이고 엉덩이 부분도 눈과 얼음에 쓸려 헤어져 있었다. 정장 재킷의 왼쪽 소매는 카트에 걸려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안감이 비어져 나와 있었다. 와이셔츠도 팔꿈치 부분이 찢어져 살이 드러나 있었다. 구두는 더 이상 구두라고 부르기 힘든 상태였다. 양쪽 앞코가 눈과 아스팔트에 쓸려 까져 있었고 한쪽 밑창은 아예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다. 걸을 때마다 펄럭거렸다. 은호는 시계를 봤다. 8시 55분. 5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끝났구나. 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꼴로 면접장에 들어간다? 불가능했다. 아니, 설령 들어간다 해도 면접관들이 뭐라고 할까? 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카트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면 누군가 다쳤을 수도 있었다. 할머니의 평생 노동의 결실인 고철들도 다 흩어졌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면접 한 번 망치는 게 나았다. 젊은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다.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너 면접 보러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 때문에. 할머니는 은호의 찢어진 정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한 일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날 도와주다가 이렇게 된 건데. 옷도 다 찢어지고 피까지 나고. 어쩌면 좋아. 은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할머니의 어깨는 뼈만 앙상했다. 오랜 세월 고된 노동으로 살이 다 빠진 것 같았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전 정말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면접은 어떻게 하고.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면접은 이미 포기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습으로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리고 낡은 손목 시계 하나를 꺼냈다. 가죽줄은 헤어져 있었고 시계 유리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작동하고 있었다. 이거라도 가져가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은호에게 건넸다. 은호는 손을 내저었다. 할머니, 이건 안 돼요. 할머니 것인데. 아니야, 가져가. 이게 내가 평생 간직한 물건이야.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할머니, 부탁이야. 이거라도 가져가서 면접 꼭 봐. 늦더라도 가봐. 혹시 알아? 이 시계가 행운을 가져다 줄지. 제발, 면접 포기하지 마. 할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미래가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역력했다. 은호는 할머니의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받을게요. 은호는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다. 낡았지만 묵직한 느낌이 손목에 전해졌다. 시계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8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고맙다, 젊은이. 정말 고마워.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 할머니도 조심히 가세요. 제가 카트 고물상까지 밀어드릴게요. 아니야, 이젠 괜찮아. 여기서부터는 평지야. 혼자 갈 수 있어. 너 빨리 가봐. 늦었어. 은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깊게 인사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그래, 너도 조심해. 꼭 합격하길 바란다. 은호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찢어진 정장, 떨어져 나간 구두 밑창, 피가 배어나오는 무릎. 하지만 그는 뛰기 시작했다. 대성그룹 본사가 눈앞에 보였다. 시계는 8시 58분. 2분 남았다. 은호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구두 밑창이 펄럭거리며 눈길을 찍었다. 무릎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본사 정문이 눈앞에 다가왔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로비가 보였다. 은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계는 정확히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강은호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로비는 웅장했다.
천장은 최소 10m는 되어 보였고 대리석 바닥은 빛을 반사해 거울처럼 빛났다. 한쪽 벽면에는 대성그룹의 계열사들을 소개하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로비 중앙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고급스러운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소파에는 면접을 기다리는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완벽했다. 남자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네이비나 차콜 색상의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구두는 반짝반짝 광이 났고 넥타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했다. 여자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깔끔한 투피스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절제된 화장.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사람들 같았다. 그런 그들 사이로 은호가 들어섰다. 찢어진 정장. 무릎 부분은 완전히 갈라져 피가 묻은 살이 드러나 있었고 재킷 소매는 어깨에서부터 찢어져 안감이 비어져 나와 있었다. 바지 엉덩이 부분도 눈과 얼음에 쓸려 헤어져 있었다. 와이셔츠는 팔꿈치가 찢어졌고 가슴 부분에는 눈 녹은 물이 얼룩져 있었다. 구두는 한쪽 밑창이 반쯤 떨어져 나가 걸을 때마다 탁탁 소리를 냈다. 양쪽 앞코는 눈과 아스팔트에 쓸려 까져 있었고 물에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다. 머리카락은 눈이 녹으면서 흠뻑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다. 그리고 손목에는 할머니가 준 낡은 손목 시계가 차여 있었다. 저 사람. 뭐야, 저게. 거지 아냐? 지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고 은호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다. 한 여성 지원자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설마 저 사람도 면접 보러 온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저런 꼴로 어떻게 면접을. 은호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젖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물자국을 남겼다. 찢어진 구두 밑창이 바닥에 끌리며 찰칵찰칵 소리를 냈다. 안내 데스크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은호를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입을 살짝 벌린 채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면접 보러 왔습니다. 강은호입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또렷했다.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명단에 강은호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은호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 네, 강은호 씨 맞으시네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호의 차림을 어떻게 언급해야 할지 몰랐다. 은호가 먼저 말했다. 오늘 교통이 마비돼서 걸어오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네. 여직원은 동료 직원과 눈빛을 교환했다. 두 사람 모두 난처한 표정이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뉴얼에 없었던 것이다.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문증을 꺼내 은호에게 건넸다. 15층 대회의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은호는 방문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에서 지원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진짜 면접 보러 온 거래. 미쳤나 봐. 저런 꼴로 어떡해. 우리 회사 이미지도 생각 안 하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이미 3명의 남자 지원자가 타고 있었다. 그들은 은호를 보자마자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은호의 몸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호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섰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경멸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한 남자가 참지 못하고 코를 찡그리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뭐야? 진짜 면접자 맞아? 글쎄, 완전히 정신 나간 것 같은데. 대성그룹을 뭘로 보고 저런 꼴로 오나?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세 남자는 서둘러 내렸다. 은호도 뒤따라 내렸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은호의 구두에서 물이 흘러 바닥에 발자국을 남겼다. 찢어진 밑창이 바닥에 끌리며 찰칵찰칵 소리를 냈다. 대회의실 앞에는 이미 15명가량의 면접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면접 자료를 들여다보거나 휴대폰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은호가 나타나자 그 분위기가 깨졌다. 저 사람. 뭐야, 저게.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은호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쳐다봤고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다. 한 여성이 은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면접 보러 오신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 그런데 왜 그런 차림으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다른 지원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은호를 보며 수군거렸다. 완전히 거지 같은데? 정신이 있나 없나? 면접 포기하고 싶어서 저러나? 우리랑 같은 경쟁자라니. 창피해. 은호는 구석벽에 기대어 섰다. 앉고 싶었지만 젖은 바지가 의자를 적실 것 같아 앉지 않았다.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다. 할머니가 준 낡은 손목 시계. 9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지. 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면접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탈락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 할머니와의 약속도 있었다. 면접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1번 김민준 씨 들어오세요. 면접이 시작됐다. 한 명씩 호명되어 회의실로 들어갔다. 들어갈 때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나올 때는 대부분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간혹 표정이 어두운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명, 2명, 3명. 은호의 차례가 점점 다가왔다. 대기하는 동안 다른 지원자들은 계속 은호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누군가는 은호를 보며 안도하는 것 같았다. 적어도 나보다는 낫겠지라는 표정이었다. 15번 강은호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은호의 차례가 왔다. 은호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안의 공기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회의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긴 타원형 테이블 한쪽에는 면접관 5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는 머리가 희끗한 60대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바로 대성그룹 박진철 회장이었다. 양옆으로는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다. 은호가 들어서자 면접관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다. 한 임원이 눈을 크게 뜨고 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다른 임원은 인상을 찌푸리며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다. 인사팀 임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은 서류를 확인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박진철 회장만이 무표정한 얼굴로 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은호는 면접관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강은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3초, 5초, 10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은호는 고개를 들었다. 면접관들은 여전히 은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마침내 한 임원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임원이 계속 말했다. 면접을 보러 온 겁니까? 아니면 구걸하러 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우리 회사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이런 차림으로 면접장에 나타나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다른 임원도 거들었다. 인사팀, 이 사람 어떻게 서류 통과시킨 겁니까? 스펙만 보고 사람 됨됨이는 안 본 겁니까? 인사팀 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점 4.2, 토익 930점, 봉사활동 경력도 우수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저런 꼴로 나타나는데. 은호는 가만히 서서 질책을 들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변명한들 소용없을 것 같았다. 이미 면접관들의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다. 그때 박진철 회장이 손을 들어 임원들을 제지했다. 그는 은호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은호는 면접자 자리에 앉았다. 의자가 젖은 바지에 눌려 물기를 머금었다. 찢어진 무릎에서 배어나온 피가 바지에 얼룩을 만들었다. 회장은 은호의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물었다. 오늘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깔끔한 차림으로 왔습니다. 왜 당신만 이런 모습입니까?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댈까?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관악구에서 걸어왔습니다. 버스도 택시도 끊겨서 새벽부터 3시간 가까이 걸어서 왔습니다. 걸어왔다고요? 임원 한 명이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요? 그게 이런 꼴로 나타난 이유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방법을 찾아서 왔는데 당신만 못 찾은 겁니까?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옷이 왜 이렇게 찢어졌습니까? 눈길을 걷는다고 옷이 찢어지진 않을 텐데요. 도중에 사람을 도왔습니다. 사람을요? 네. 고철을 실은 쇼핑카트를 끌던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카트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걸 막다가 옷이 찢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한 임원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래서요? 당신이 영웅이라도 된 겁니까? 면접 시간에 늦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을 도와주는 게 더 중요했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은호는 그 임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네. 면접도 중요하지만 눈앞에서 누군가 다칠 위기에 처했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었습니다. 카트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면 아래쪽 도로에 있던 차량이나 사람에게 부딪힐 수도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면접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도운 후에 뛰어왔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다. 그건 당신 개인의 판단일 뿐입니다. 기업에서는 그런 감성적 판단이 오히려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이 되어서 중요한 거래 미팅에 가던 중 비슷한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남을 돕느라 미팅을 놓치겠습니까? 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미팅보다 사람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팅 상대방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만약 이해 못 해주면요? 거래가 깨지면요? 그렇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거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이 코웃음을 쳤다. 대단한 소신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떨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의 답변이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거짓으로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할 수는 없었다. 그때 박진철 회장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은호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다. 강은호 씨, 오늘 왜 이 면접에 왔습니까? 합격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왜 합격하고 싶습니까?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고시원 월세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하다고,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동정표를 노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일하고 싶습니다.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달 집세도 없고 빚도 많습니다. 하루 한 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이 제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은호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제 신념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불합격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신념을 굽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박진철 회장은 은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었다. 임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회장이 은호의 손목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 시계 어디서 났습니까? 은호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다. 할머니가 준 낡은 손목 시계. 가죽줄은 헤어져 있었고 시계 유리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제가 도와드린 할머니께서 주신 겁니다.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시계를 오래 바라보았다. 손을 들어 은호에게 손목을 가까이 보여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 앞으로 다가가 손목을 내밀었다. 회장은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시계 뒷면을 보려는 듯 은호의 손목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세월에 닳아 거의 지워졌지만 자세히 보면 읽을 수 있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마이너스 1994.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시계를 계속 바라보며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 했다.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교차했다. 임원들도 회장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회사 근처 언덕길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지금쯤 고물상으로 가셨을 것 같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한참을 시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다. 고물상이 어디쯤 있습니까? 여기서 언덕 넘어가면 바로 보입니다.
동아고물상이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임원들은 회장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하며 서로 속삭였다. 회장이 눈을 뜨고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은호 씨,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는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설마 저 사람을. 시계가 왜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하지만 회장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은호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떨어졌다. 확실했다. 임원들의 표정, 질책하는 말투, 모든 게 불합격을 의미했다. 회장이 시계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상했지만 그것만으로 합격할 리 없었다. 로비를 나서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은호는 찢어진 정장 위로 얇은 코트를 걸치고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올 때처럼 뛸 이유가 없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 하지만 은호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시계를 돌려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다.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비록 면접은 망쳤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은호는 할머니를 찾아 언덕길을 다시 올랐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발은 여전히 시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회사 근처 골목길을 지나는데 익숙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은호는 고개를 돌렸다. 쇼핑카트였다. 그리고 그 카트를 밀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철이 가득 실린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아까보다는 평지라 그나마 수월해 보였지만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은 여전했다. 허리는 더욱 굽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은호를 발견한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카트를 세우고 급하게 다가왔다.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아이고, 젊은이. 면접 다 봤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호의 여전히 엉망인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은호의 찢어진 정장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잘 봤어? 내 때문에 큰일 난 건 아니지? 은호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떨어진 것 같다고. 면접관들이 자신을 경멸했다고.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졌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만약 떨어졌다고 말하면 할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은호는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잘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그 찢어진 옷 때문에 혹시 괜찮았어요. 오히려 면접관들이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거짓말이었다. 면접관들은 이해는커녕 노골적으로 경멸했다. 하지만 은호는 계속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했더니 오히려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도 생겼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로? 진짜로 괜찮았어? 네, 정말이에요. 은호는 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면접관 중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사람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었다. 박진철 회장은 분명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관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 정말 그랬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조금씩 안도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은호는 결정타를 날렸다. 네. 그래서 합격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환해졌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이고, 정말로 합격할 것 같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주신 시계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행운을 가져다 줬어요. 은호는 손목의 시계를 들어 보였다. 할머니는 시계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순수하고 따뜻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온 사람의 미소치고는 너무나 밝았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너 때문에 내가 밤에 잠도 못 잘 뻔했어. 할머니는 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했다. 할머니는 계속 웃으며 말했다. 착한 아이한테는 꼭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야. 내가 나를 도와준 게 하늘이 다 봤을 거야. 그래서 합격하게 해준 거야. 은호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필요했다. 할머니를 위한 거짓말이었다. 할머니, 제가 카트 좀 밀어드릴게요. 고물상까지 가시는 거죠? 아니야, 괜찮아. 너 이미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차피 갈 데도 없는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은호는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카트 뒤쪽을 잡았다.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까처럼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밀 수 있었다. 할머니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은호는 끝까지 카트를 밀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카트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약해진 것 같았다. 젊은이, 이름이 뭐니? 강은호예요. 은호. 좋은 이름이네. 나는 김순덕이야. 올해 78이지. 네, 할머니. 은호야,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이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은호를 바라봤다.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부모 잃은 자식 마음이 어디 그렇게 쉽게 아물겠니? 할머니는 은호의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은호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5년 동안 꾹 참아왔던 슬픔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무너질 것 같았다. 할머니는 가족이 계세요? 은호가 화제를 돌리려고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 떠났어. 병으로. 자식들은 있는데 다들 멀리 떠나서 연락이 끊겼지. 연락이 끊겼다고요? 응.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거든. 그때 빚이 많이 생겼어.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서 우리가 먼저 연락을 끊었지. 그게 벌써 10년도 넘었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다. 은호는 가슴이 아팠다. 연락하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하고 싶지. 하지만 이제 와서 뭐라고 연락하겠니? 우리가 너무 초라해져서.
자식들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카트는 계속 삐걱거렸다. 은호는 할머니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연락도 하지 못하는 할머니. 그리고 오늘 아침 낯선 젊은이를 도와주려고 평생 간직한 시계까지 준 할머니. 할머니, 그 시계 정말 소중한 거였죠? 응, 그랬지. 그건 오래된 사연이 있어. 무슨 사연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 일이야. 그때 우리 남편이 국밥집을 했거든. 작은 가게였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어. 어느 겨울날 저녁 한 젊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 옷차림도 초라하고 얼굴도 창백했지. 한눈에 봐도 힘든 사람이었어. 할머니는 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계속 말했다. 그 사람이 국밥 하나를 시켰는데 먹는 걸 보니까 정말 배가 고팠나 봐. 순식간에 다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그릇 더 갖다 줬지. 공짜로.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보여서. 그래서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한참을 울다가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었대. 집도 돈도 가족도. 그날 밤 한강에 투신하려고 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끼만 먹고 가려고 우리 가게에 들어왔대. 은호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지. 죽지 말라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온다고.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을 울더니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시계를 주신 거예요? 응. 며칠 후에 다시 왔어. 그리고 이 시계를 두고 갔지. 편지와 함께.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 생명의 은인께. 이 시계는 제게 유일하게 남은 물건입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걸 맡아주세요. 그리고 연락처도 없이 사라졌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왔어. 처음엔 기다렸지. 성공했다고 찾아왔다고. 근데 안 오더라고. 아마 다시 힘들어졌거나 아니면 우릴 잊었거나. 어쨌든 30년 동안 그 시계를 간직했지. 언젠가는 돌려줄 수 있을까 싶어서. 은호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시계. 할머니의 30년 기다림이 담긴 시계. 그런 소중한 물건을 자신에게 준 것이다. 할머니, 이렇게 소중한 걸 저한테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제 그 사람도 안 올 것 같고 차라리 너 같은 착한 아이가 가지는 게 나아. 그 시계가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하지만 받은 거 이제 와서 돌려주긴 뭐하니. 그냥 가져. 대신 합격하면 나한테 꼭 알려줘. 알았지?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눈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다. 멀리서 고물상 간판이 보였다. 동아고물상이라는 낡은 간판이었다. 여기야. 고마워, 은호야. 천천히 파세요, 할머니. 은호는 카트를 고물상 앞까지 밀어주고 멈췄다. 할머니는 고물상 주인에게 인사하며 카트를 넘겼다. 주인은 카트의 고철을 확인하며 돈을 세어 할머니에게 건넸다. 10,000원짜리 몇 장이었다. 이게 다예요? 은호는 놀라서 물었다. 아침부터 저렇게 힘들게 모은 고철이 겨우 몇만 원이라니. 응, 요즘 고철값이 많이 떨어졌어. 하루 종일 모아도 이 정도야.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은호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통장 잔고 8만 원. 그중 5만 원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뭐야, 이게? 안 돼, 안 돼. 너도 힘든 사람인데 왜 이런 걸 주니? 괜찮아요. 제가 받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시계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계값은 무슨? 그건 그냥 준 건데. 하지만 은호는 억지로 할머니 손에 돈을 쥐어줬다. 할머니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착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두 사람은 고물상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은 거의 그쳤고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은호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그리고 합격 소식 꼭 알려줘. 알았지? 네, 꼭요. 은호는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고 돌아섰다. 할머니는 은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착한 아이야.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은호는 다시 눈길을 걸었다. 이번엔 관악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발은 여전히 시렸고 몸은 지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면접엔 떨어졌지만 할머니를 도운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다. 그때 뒤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은호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었다. 하지만 차는 은호를 지나쳐가지 않고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은호가 고개를 돌려보니 차가 고물상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뒷좌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다. 박진철 회장이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고물상 앞을 둘러봤다. 그리고 카트를 정리하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회장이 왜 여기에? 그리고 왜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걸까? 회장이 할머니 앞에 섰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간이 멈췄다. 박진철 회장은 할머니 앞에 멈춰섰다. 30년. 그가 할머니를 찾기 위해 보낸 세월이었다. 성공한 후에도 재벌이 된 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그날 밤의 국밥집 주인을 잊은 적이 없었다. 수십 명의 사람을 고용해 서울 전역의 국밥집을 뒤졌다. 오래된 상가 기록을 뒤지고 당시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그녀가 눈앞에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회장은 할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따뜻했던 눈빛, 주름은 더 깊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그 눈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30년 전 절망에 빠진 자신을 바라보던 연민과 따뜻함이 가득했던 바로 그 눈이었다. 아주머니. 회장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할머니는 회장을 올려다봤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할머니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누구신가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어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봤다. 할머니의 손. 30년 전에도 거칠었지만 지금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다. 고철을 주우며 생긴 상처들이 손등에 가득했다. 옷도 30년 전보다 더 남루했다. 파카 겉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 있었다.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 자신에게 희망을 준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아주머니, 저 기억 안 나시나요? 회장은 간신히 말을 꺼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회장을 자세히 쳐다봤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고 할머니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30년 전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겨울 아주머니가 하시던 국밥집 기억나십니까? 할머니의 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회장은 계속 말했다. 저는 그날 밤 죽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한강에 뛰어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끼만 먹으려고 아주머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설마 당신이? 네, 저입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0대 남자 대한민국 5대 재벌의 회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공짜로 국밥을 더 주시면서 죽지 말라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신이 정말 그때 그 젊은이가 네, 아주머니. 저 박진철입니다. 그 순간 회장은 무릎을 꿇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한 골목길. 고급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가 눈 쌓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주변에 있던 고물상 주인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하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어깨가 떨렸고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를 찾기 위해 온 서울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가 어디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이렇게라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밤 한강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아주머니의 그 따뜻한 한 끼,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편지. 당시 국밥집에 남기고 떠났던 바로 그 편지의 복사본이었다. 이 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시계와 함께 두고 간 편지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눈물 때문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회장이 대신 읽어주었다. 생명의 은인께 이 시계는 제게 유일하게 남은 물건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이 시계를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성공은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일어섰고 20년 만에 재벌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이 잘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바랐던 건 그것뿐이었어요. 당신이 죽지 않고 잘 살아주시길. 아주머니. 회장은 다시 오열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에서 한참을 울었다. 30년의 세월이, 30년의 그리움이, 30년의 감사가 눈물로 쏟아졌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은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다. 이 시계가 이렇게 깊은 사연을 담고 있었다니. 30년 전 회장이 할머니께 맡긴 시계. 그리고 오늘 아침 할머니가 자신에게 준 시계.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은호를 보았다. 은호와 눈이 마주쳤다. 회장은 은호에게 손짓했다. 은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강은호 씨. 회장이 은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시계 보여주시겠습니까? 은호는 손목의 시계를 풀어 회장에게 건넸다. 회장은 시계를 받아들고 뒷면을 확인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마이너스 1994 자신이 새긴 글귀였다. 회장의 손이 다시 떨렸다. 이게 정말 제 시계입니다. 회장은 시계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아주머니, 정말 30년 동안 이걸 간직하고 계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꼭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팔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시계만큼은 지켰어요. 회장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은호를 바라봤다. 강은호 씨, 당신이 오늘 아침 이 할머니를 도와주셨다고 했죠? 네. 쇼핑카트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걸 막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회장은 은호의 찢어진 정장, 피가 묻은 무릎을 바라봤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30년 만에 저와 이분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분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회장은 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면접에서 당신이 했던 말, 사람이 먼저라는 그 말. 당신은 진심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면접 시간에 늦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이 할머니를, 모두를 살렸습니다. 은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강은호 씨, 당신은 합격입니다. 아니, 합격 이상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가 찾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입사하면 제 직속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할머니가 은호의 팔을 잡았다. 정말? 합격했어? 내가 거짓말 아니라고 했잖아. 착한 아이한테는 꼭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은호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찡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한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정말로 현실이 됐다. 할머니, 이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시계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 회장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셔야 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라고요? 제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요. 아닙니다, 아주머니. 제발 부탁입니다. 회장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할머니가 급히 회장을 붙잡았다. 안 됩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럼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제발.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다. 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자신은 오늘 아침 단순히 누군가를 도운 것이 아니었다. 30년 전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됐다.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 엮는 연결고리가 됐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지킨 시계, 회장이 30년 동안 찾던 은인, 그리고 오늘 아침 눈 내리는 언덕길에서 일어난 작은 선택.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회장이 은호에게 말했다. 강은호 씨, 오늘부터 출근하실 수 있습니까? 네. 농담입니다. 일주일 쉬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하십시오.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늘 저에게 30년 만의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은호를 안았다. 작고 야윈 몸이었지만 그 안에서 은호는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다. 할머니가 속삭였다. 고맙다, 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그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강은호 씨를 댁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리고 이분도 편안한 곳으로 모시고. 네, 회장님. 은호는 할머니와 회장에게 인사했다. 할머니는 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은호야, 꼭 잘 되길 바란다. 그리고 가끔 나보러 와줘. 알았지? 네, 할머니. 꼭요. 은호는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며 뒤를 돌아보니 회장과 할머니가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눈 내리는 골목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다. 차 안에서 은호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다. 아니, 시계는 이미 회장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손목에는 여전히 시계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사람이 먼저. 오늘 아침 자신이 했던 말.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하루였다. 그리고 그 행동이 기적을 만들었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하얗지 않았다. 희망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관악구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은호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다. 대성그룹 입사, 박진철 회장의 직속, 새로운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 사람이 먼저다. 그 신념은 틀리지 않았다. 오늘 그것을 증명했다. 차는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달렸다. 은호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하지만 그 눈 속에서 세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기적은 이렇게 찾아온다. 작은 선택에서, 따뜻한 마음에서,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